예, 안녕하세요. 네. 정영준 사무처장은 무슨 과 의사세요? 저 재활의학과 전문입니다. 재활의학과. 재활의학과에도 과잉진료가 있나요? 예, 뭐 저희까지도 과잉진료 하려면 할 수 있죠. 예를 들면 어떤 거죠? 일단 뭐 단순 허리 통증인데 뭐 MRI 먼저 찍어 본다든지, 그다음에 뭐 허리 시술이나 이런 것들 권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또 그 외에도 뭐 비급여로 요즘에 시행하는 뭐 도수 치료나 체해 충격파 같은 것들을 처음부터 막 권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교과서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은데요. 예, 이제 교과서적인 부분을 이제 뛰어넘어서 제 이제 재량권으로 훨씬 더 이제 많은 행위들을 부여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TV 고발 프로그램 같은 데서 뭐 과잉진료 뭐 나오면 정작 그 해당 지적당한 의사는 과잉진료 아니다라고 또 한단 말이에요. 예, 맞습니다. 그 경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경계가 그러니까 애매합니다. 이거는 이제 오늘은 이제 한국 이야기 하러 나왔지만은 이 국제적으로도 다 문제가 되는데 저희가 이제 과잉 진료의 반대말로 과소 진료라고 사실은 그렇죠. 병이 있는데도 거의 해주는 거 없고 뭐 검사도 안 하고 이렇게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이제 또 중간 정도 이제 검사를 할까 말까 아니면은 뭐 이 환자를 추적 관찰하면서 약을 투약할지 말지 수술할지 말지를 결정해야 되는 중간 정도 이제 좀 이렇게 관찰군이 있는데 이 사람들을 다 끌어다가 당장 수술하고 당장 처치하고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사실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의사가 존재하는 것인데 이제 어떤 보건의료 체계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도 좀 약간 양태가 다르고요. 근데 이게 국제적인 문제입니다. 사실은 지금 논문들을 보면은 뭐 미국 같은 경우에도 한 30%는 과잉 진료다라고 지금 논문이 나와 있거든요. 예. 각국이 처한 보건의료 체계들이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만 대한민국의 현재 상황이 과잉 진료 문제가 심각하다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어떤 근거랄까? 통계랄까? 이런 것들이 뭐 있나요? 그런 이제 통계는 없지만 없어요? 최근에 이제 OECD 헬스 데이터를 보게 되면은 한국이 이제 OECD 국가 중에는 병의원 이용 일수가 제일 많습니다. 그러니까 16.6일로 평균 이제 저희 국민들이 16.6일을 병의원을 이용한 것인데 1년에 1년에 국민 1인당 평균 16.6일. 예,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제 이해가 잘 안 되실 텐데 다음번으로 많이 이용한 곳이 일본인데 이제 12일 정도고요. 그다음에 이제 독일이나 영국이나 이런 나라들은 보통은 4일, 6일 이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거의 2배 이상, 3배 가량을 많이 이용하는데 그렇게 이제 봤을 때는 병원을 자주 간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예, 병원을 근데 자주 가게 되는 것이 환자들도 병원을 자주 가고 싶어서 갈 수도 있지만 사실 의료 공급자가 훨씬 더 이제 자주 이용하게끔 부추겼을 수도 있는 거라서 그렇죠. 한국이 다른 곳보다 더 과잉 진료가 많았을 거라고 이제 추정해 볼 수 있는 그런 데이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의사 1인당 국민 수 이런 거는 어때요? 한국이 이제 다른 OECD 국가보다 1명 정도 더 적습니다. 1000명당 봤을 때도. 그러니까 의사 숫자는 적은데 훨씬 더 많이 이용하게 되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 이제 또 재밌는 이야기는 OECD 헬스 데이터 최근에 나왔는데 건강하다고 느끼는 사람이 가장 적은 나라입니다. 또 역으로. 우리나라가? 예, 한국은 30%로 나왔습니다. 지금 29.6%로 정확하게 나왔는데 보통 대부분의 뭐 미국이나 유럽의 국가들은 한 7, 80%의 국민들이 자기는 건강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건강하지 않다는 것을 뭔가 부추기는 사회적 분위기가 있고 그렇게 됐을 때 이분들이 다 이제 병원을 또 오게 되고 그럼 훨씬 더 빠른 처치나 처방을 받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역으로 생각하면 이제 과잉 진료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죠. 건강 염려증이라는 거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방금 말한 나는 건강하다에 응답한 숫자만 갖고 보면 역으로 대한민국이 건강 염려증 환자가 제일 많은 거네요. 예, 저희 다음으로 많은 게 일본인데 한국이 가장 건강 염려증 환자가 많습니다. 사실. 그리고 병원에 가는 날짜 수도 그만큼 많고. 예. 그런데 그거는 결국은 병원이나 의원에서도 자꾸 오게끔 만들기 때문 아니냐라고 추정해 볼 수 있다. 예, 만약에 이제 저희가 이렇게 뭐 16.6일 정도로 많이 가는데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으면 물론 이제 효과가 더 있고 국민들도 안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지만 거꾸로 이제 국민들이 불안해하기 때문에 더 많이 이용하고 그렇죠. 그렇다면 이제 거기에 대한 의료 공급의 어떤 측면은 과잉으로 갔을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 의사들 사이에서는 서로 좀 압니까? 과잉 진료다 아니다 이런 거를? 그럼요. 의사들 사이에서는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정보 비대칭성이 심하다 보니까 국민들이 보셨을 때는 모르지만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특정 뭐 진료를 하고 오신 환자분이 이제 저한테 왔을 때 이제 다른 곳에서 뭐 이런 증상으로 MRI를 촬영했다 아니면 이런 증상으로 어떤 수술이나 시술을 했다고 했을 때 제가 이제 봤을 때는 이것은 과잉 진료다 이렇게 생각되는 부분들이 좀 있죠. 근데 그건 또 병원 시스템상 과잉 진료를 부추기는 것도 있다면서요?
예, 요즘에 뭐 이제 저희 한국에서는 제일 문제가 되는 부분은 병원에 이제 의사들한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인데요. 진료를 많이 하면 할수록 매출이 높으면 높을수록 이제 소득을 높게 주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요? 예, 지금 뭐 대학병원에서도 그런 문제 때문에 문제 제기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교수님들이 이제 그런 메커니즘 때문에 상당히 힘들어하시거든요. 거꾸로. 예. 인센티브라는 게 한마디로 말해서 뭔가 생산을 많이 하고 예. 매출을 많이 하거나 판매를 많이 하거나 그런 보너스 더 주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 방식을 근데 이제 진료와 행위에다가 연계를 시키니까 그 얘기는 의사들한테도 어떻게든 매출을 올려라 이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 병원 경영진이 그런 이제 구조를 심어주는 거죠. 이건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고 이미 예. 뭐 의료윤리학회나 이런 곳에서 다 문제 제기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병원에 특히나 의사를 대상으로 하는 글쎄요. 인센티브는 아주 심각한 문제를 불러일으킨다. 오늘 주제인 이제 과잉진료 당연히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거의 모든 종합병원이 인센티브제를 하고 있습니까? 대부분이 인센티브제로 이제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 이제 과거에 인센티브가 없었는데 한국이 이제 대형 병원들이랑 전문 병원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이제 서로 상호 경쟁을 하다 보니까 인센티브제를 도입한 쪽이 이제 훨씬 더 매출이 늘었던 거죠, 사실.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른 곳에도 그런 경영 테크닉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인식이 된 것이고요. 예. 뭐 대표적으로 이거는 뭐 이제 사실이니까 2015년에 14년에 서울대병원이 국립대병원 중에 가장 최고인 서울대병원이 사실은 로봇 수술을 한 번 더 했을 때 특정 병원에 있는 교수님들한테 30만 원에서 50만 원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하는 공문을 보내서 문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이제 명확한 인센티브를 제시한 것이고요. 예, 그걸 예. 국립대병원이 할 정도라면 사실은 대부분의 병원들이 여러 가지 방식의 인센티브를 도입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계적으로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고 나니까 그 병원 전체의 매출이 늘어나더라. 예. 그 말은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기 전후해서 그 병원에 온 환자들이 더 심각하게 많이 아팠다는 얘기는 아닐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비슷하게 아픈 거잖아요. 예. 근데 매출이 늘었다는 얘기는 불필요한 진료가 늘어났다. 예, 불필요한 검사와 불필요한 뭐 약물과 불필요한 처치를 하게 되는 것이죠. 패키지 처방이란 용어도 있어요? 패키지 처방은 이제 한국은 복잡한 이야기일 수 있는데 행위별 수가제라고 하는 지불제도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약 하나를 처방할 때마다 뭐 행위를 하나 할 때마다 검사를 하나 할 때마다 다 가격이 매겨져 있는데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특정 만약에 뭐 질환으로 입원을 하게 되면 하나하나 이렇게 입력하는 게 복잡하니까 병원 경영진 입장에서는 이제 하나의 묶음 처방을 내놓습니다. 예, 근데 이제 예. 묶음 처방의 가장 큰 문제점은 그중에서 이제 안 해도 되는 검사나 안 해도 되는 치료 재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게 묶음으로 들어가게끔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냥 검사를 안 해도 되는 부분도 검사가 되고요. 네, 또 네. 이제 쓰지 않아도 되는 치료 재료도 그냥 같이 들어가게 되는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데 병원 경영진 입장에서는 이 묶음 처방을 많이 만들면 만들수록 이득이기 때문에 병원이 사실상 묶음 처방을 많이 조장하고 그 있습니다. 묶음 처방, 패키지 처방이 이미 프로그램화되어 있다. 예, 프로그램화 되어 병원에서는? 있죠, 대부분이. 그래서 과거에 한번 문제 제기가 있었던 것이 뭐 수술실에서 사실은 쓰지 않은 치료 재료 같은 것들이 묶음 처방에 들어가서 이제 이 부분은 이제 허위 청구가 되는 것이죠. 아예 쓰지를 않았으니까. 예, 예. 그 내부 고발자 문제로 한 7, 8년 전에 언론에 나온 적도 있습니다. 또 어떤 수법들이 있나요? 과잉 진료를 하는 묶음 처방 말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많이 쓰는 게 이제 외래를 이렇게 좀 자주 방문하게끔 하는 방식은 이제 아주 한국에서 아주 흔한 방식이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저희가 일주일이나 2주일 정도 이제 추적 관찰해서 볼 수 있는 환자를 이제 예. 약을 주고 이제 추적 관찰하면 되는데 예. 뭐 2, 3일 있다가 계속 오라고 하는 것이죠. 아. 그렇게 되면 이제 올 때마다 뭔가를 이제 하게 되는. 진찰료가 또 붙으니까. 예. 네, 네. 그리고 이제 이런 의사를 직접 만날 때가 아니더라도 이제 제일 문제가 되는 부분이 한국에서 건강검진입니다. 건강검진에 사실 이제 국민건강보험이 지정하는 검진을 하러 갔는데 네. 거기에 이제 추가적인 이렇게 국민들 보시면 아실 텐데 이렇게 옵션으로 예. 검진 프로그램들이 있죠. 있습니다. 예, 근데 그것들이 사실은 의학적 근거가 대단히 미약한 것들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이제 권유받고 이제 하게 되는 이 과정들이 이제 검진에서 또 이제 발생하는 과잉 진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건강검진 얘기가 꺼내지니까 몇 년 전에 왜 갑상선 암 진단. 예. 그게 건강 진단이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갑상선 암 진단이 높아졌다. 그래서 수술이 많아졌는데 정작 그 암 그 전문으로 하는 의사분들이 나서서 말하기를 갑상선 암은 생존율이 100%도 넘는다. 수술 안 해도 되는데 너무 과잉 수술이 이루어진다.
그 이유는 과잉 진단 때문이다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부분으로 이미 논문도 아주 외국의 유명한 저널에 게재가 됐고요. 한국에서 10년 정도 사이에 거의 뭐 갑상선암 발병률이 한 7배 정도 지금 상승을 한 그런 나라입니다. 근데 이제 후에 알고 보니까 이제 과다 진단했던 것이고요. 과다 진단을 하게 되면 당연히 과다 치료로 넘어가니까 그렇죠. 수술한 사람도 많아졌는데 근데 이제 그렇게 수술을 많이 했으면 사실은 사망률이 떨어져야 됩니다. 갑상선암 사망률이 근데 거의 정체가 돼서 실제로 이제 안 해도 되는 사람을 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역학적 근거가 나온 바가 있죠. 그런 거죠. 뭐 그런 이제 검진 논란은 최근에도 이제 폐암 이제 조기 검진 건도 있고요. 그건 어떤 거죠? 이제 뭐 장기 흡연자들에 대해서는 이제 폐암이 걸릴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저선양 CT를 찍어보는 것이 이제 건강보험 제도로 지금 도입이 됐는데 이 부분도 이제 우선순위나 여러 가지에서 좀 논란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 주장을 하시는 분들과 이제 안 하는 분들 사이 차이는 있지만 외국의 경우를 봤을 때는 이제 이런 저선양 CT를 담배를 오랫동안 피웠다고 하더라도 굳이 검사를 하지 않는 게 더 이롭다라고 하는 근거들도 많아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더 이제 과잉 진단될 수 있는 부분들을 불러일으키는 게 아니냐라는 논란이 되고 있죠. 그 과잉 진단이란 말은 참 이해하기 쉽지 않네요. 몸에 병이 있으면 빨리 조기에 알아내는 게 좋은 거 아닙니까? 근데 과잉 진단이란 무슨 말이죠? 예, 그러니까 이제 뭐 아까 말씀드린 갑상선암이나 그다음에 이제 전립선암 같은 경우에는 일정 수준까지는 사실 뭐 진단을 굳이 할 필요가 없고 본인이 가지고 있어도 이제 생존율이 유지되는 경우가 많고 물론 이제 이런 분들 중에 아주 극소수는 또 이제 아주 악성 종양이어서 실제로 위험할 수 있지만 이제 그런 부분들은 이제 이득과 이제 손해를 계산을 했을 때 저희가 이제 갑상선을 다 떼냈을 때 갑상선 약을 평생 먹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을 이제 저희 여러 가지 역학적인 방법으로 조사를 했을 때 전립선암, 갑상선암 뭐 아니면 아까 폐암 이제 조기 진단도 CT 같은 경우 이제 방사선 조사를 하기 때문에 또 암발병을 더 부추길 수도 있는 것이고요. 이런 부분들을 다 계산했을 때 사실은 진단하지 않는 게 낫다는 부분들이 이제 엄연히 존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가의 건강검진 같은 경우에 이제 뭐 오늘 다 이야기 드릴 수는 없지만 펫CT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암이 전이 됐을지 이제 알아보는 검사입니다. 근데 이 전신을 다 방사선 조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런 부분들은 이제 고가의 대학병원에 이제 그 검진 프로그램에 들어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당히 비윤리적인 검사라고 할 수 있죠. 전신에 방사능을 쏘지 않아도 되는데 의무적으로 쏘게끔 만드는 건강진단이군요. 그렇죠. 이제 전신 어디에 암이 있는지 발견할 수 있다라는 점을 이제 근거로 들기를 합니다. 그 말씀 들으니까 오늘 저희가 정영준 사무처장을 초대한 코너가 우리를 공격하는 것들이란 코너예요. 과잉 진료, 과잉 진단은 그냥 사회적 낭비다. 돈을 많이 쓰게 만든다라고만 해석이 됐는데 그게 아니네요. 이게 건강을 해칠 수도 있네요. 예, 첫 번째로 이제 WHO나 이런 곳에서도 과잉 진단에 관해서 문제 제기하는 것이 환자한테 피해를 입힌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뭐 굳이 안 해도 되는 수술을 해서 평생 동안 특정 호르몬 약을 먹어야 한다든지 아니면은 지금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유전체 검사가 상당히 상업화돼 있기 때문에 이제 뭐 유명 연예인인 배우도 그런 일이 있었지만은 이제 뭐 유방암이 걸릴 가능성이 이제 뭐 한 70-80% 정도 되는 유전체 검사를 해서 안젤리나 졸리. 예, 맞습니다. 전절제술을 했는데 그 부분이 이제 지금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느냐. 왜냐하면 이제 유방 전절제술이라고 하는 이제 어마무시한 수술을 하고 관리를 해야 되니까요. 그럼 이런 걸 근데 막을 방법이 있나요? 병원은 대형화되고 경쟁이 붙고 매출 올리려고 하고 뭐 인센티브제 도입하고 이런 거 어떻게 막을 방법이 있나요? 그래서 이제 근본적으로는 사실은 뭐 보건의료 체계의 문제이긴 합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한국이 상당히 이제 민영화돼 있고 시장화되어 있으니까 생기는 문제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장기적인 한국 보건의료 체계를 어떤 식으로 공적으로 가져갈지 논의가 필요한데, 근데 이제 당장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이제 기본적으로 1차 보건의료 체계, 저희가 이제 믿을 수 있는 의사와 이제 정보 불균등성을 극복하고 서로 이제 인간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으면 가정 주치의 제도 이런 거죠, 그러니까. 예, 주치의 제도라고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런 제도들이 있다면은 훨씬 더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빈도가 떨어지는 걸로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해외의 경우를 보더라도 이제 영국하고 미국의 과잉 진단의 이제 어느 정도의 비율을 보게 되면 미국은 아까 이야기했지만 한 30% 정도지만 영국은 한 3-4% 정도로 지금 되어 있는 것을 보았을 때 주치의 제도 같은 것들이 당장 도입이 된다면은 좀 더 이걸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영국은 공공의료가 훨씬 더 많죠. 예, 영국은 국가보건체계라고 이제 NHS이기 때문에 사실은 다 공적 체계입니다. 그렇죠. 예.
민간 영역, 민간 병원, 대형 병원 이런 것들이 별로 없는 나라죠. 영국은. 예, 뭐 피부 성형 정도만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 예로부터 듣던 얘기가 우리는 감기만 걸려도 대학병원, 종합병원을 달려가는데 영국에서는 그냥 동네 병원에 가도 약도 처방을 안 한다더라. 따뜻한 물 먹고 잘 쉬세요 이런다더라.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예, 그 맞는 말씀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한국이 이제 항생제 그 사용하는 정도도 이번 이제 OECD 데이터를 보면 외국에 비해서 평균에 비해서 거의 2배 정도 높거든요. 아직도. 이런 부분도 이제 빨리 처치를 해야 되고 좀 과잉 약물 처방이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영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부분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동네에 있는 그 주치, GP라고 부르는 사람들하고 이제 밀접한 관련이 있고 그 동네에 뭔가 어떤 특정 감염 질환이 퍼지게 되면 이 GP가 또 전화까지 해가지고 미리 다 알려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근데 또 이거는 병원 체계나 의사들만 탓할 수 없는 게 아까 건강염려증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우리 일반 환자들 또 국민들 가운데서도 병원에 가서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아, 왜 약만 주세요? 좀 센 주사 좀 놔주세요.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거 뭐라고 표현해야 돼요? 일단 그런 부분은 오늘 뭐 여기 나왔으니까 조심스럽지만 좀 언론의 역할이 중요한데 사실 이제 저희 아침 방송들 저도 이제 오전에 해진 돌다 보면 뭐 이제 여러 가지 아침 방송이 있지 않습니까? 아침 방송에 이제 의사 선생님들이 나와서 사실 건강 상담과 건강 정보를 제공하면서 사실은 건강 영역증을 좀 부추기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은 건강 정보가 너무 과잉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건강 증진 식품 뭐 먹으면 좋다. 그래서 이제 저한테 그거를 문의하는 환자들이 있을 정도고. 이런 경우에는 어떤 검사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무조건 그 검사를 하고 싶어지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다 사실은 1차 보건의료 체계가 없으니까 환자분들이 스스로 학습해가지고 건강염려증에 빠지게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라고 봐서 언론의 역할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좀 장기적 과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1차 진료기관, 동네 가까운 병원에서 나의 주치의, 평생 나의 건강을 상담해 줄 수 있는 주치의와 함께 가는 그런 체계로의 변화. 이게 결국은 답이군요. 예, 그렇게 빨리 가야 된다고 보고요. 또 최근에 이제 현 정부가 진행하는 문재인 케어라고 하는 보장성 강화 정책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지금 대형 병원 쏠림 현상입니다. 그렇죠. 이 자원 배분을 위해서도 한국이 시급히 사실은 마련해야 되는 게 1차 보건의료 체계를 확립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늘리는 건 잘하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대신에 누구나 그냥 손쉽게 빨리빨리 대형 병원으로 가는 거 이건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1차 보건의료 체계가 있으면 대형 병원을 안 가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어떤 과잉 진료에 노출될 가능성이 훨씬 더 줄어든다는 점에서 장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과잉 진단, 과잉 진료, 단지 사회적 낭비, 돈 쓰게 만든다 뿐이 아니라 국민의 건강을 해친다. 예, 맞습니다. 인도주의 실천의사협의회 정형준 사무처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